아줌마, 눈은 달고 다니나요? 늙은 사람은 운전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를 모욕했던 그녀가 바로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군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인품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소한 세면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바라보며 군복깃을 바로 세우는 손길이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죠. 쓰리스타 계급장이 빛나는 어깨를 펴고 현관문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에는 40년 넘게 쌓아온 군인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숙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설렘이 올라왔거든요. 바로 내일 아들 재민이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장군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부관이 건네는 스케줄표를 보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회의와 보고들. 평상시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산 삭감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집중해서 들었을 내용이었지만 오늘 정숙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민이가 말한 그 소연이라는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군인 집안에서 자란 단정한 여성일까?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정신을 차렸어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핵심 전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대응하죠. 다행히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정숙은 자신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정숙은 혼자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재민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어머니 같은 여성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후 회의 중에 정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약혼식 장소 다시 알려드려요. 강남구 압구정동 한정식집 계절미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요. 소연이가 어머니 뵙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정숙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군인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길 텐데 혹시 자신이 너무 딱딱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드디어 오후 업무가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정숙은 옷장을 열어봤어요. 군복만 주로 입다 보니 평상복이 별로 없었죠. 이런,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격식을 차리면 딱딱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어요. 결국 정숙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거기에 작은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매치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재민이가 드디어 장가간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남편은 재민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정숙은 아버지 역할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특히 재민이 사춘기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맨날 군대 일만 생각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민을 혼자서라도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재민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래. 그 말을 듣고 정숙은 펑펑 울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재민은 사관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소령까지 진급한 훌륭한 장교가 됐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재민이 어머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식사를 마치고 작은 정원으로 나간 정숙은 장미꽃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해 봤습니다. 소연이라는 그 여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재민이 말처럼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약혼식 때문에 긴장되세요? 아니야, 뭐가 긴장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하지만 사실 정숙은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거든요. 소연이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장군이시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자주 얘기해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재민아, 그 아이 성격은 어떤 편이야? 성격이요? 활발하고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정의감도 강하고요. 군대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재민의 대답을 듣고 정숙은 더욱 기대가 됐어요. 정의감이 강하다니 군인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었거든요.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응, 너도. 통화를 마친 정숙은 침실로 들어가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의 상황이 계속 그려졌어요. 첫 만남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너무 딱딱하게 굴면 안 되는데. 정숙은 평소 부하들 앞에서는 엄격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재민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군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라고 했으니 예의도 바를 테고.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쌓은 직감이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데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요. 드디어 약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어요. 어젯밤 고른 네이비 정장에 진주 액세서리를 맞춰 입고 거울을 보니 제법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첫인상은 괜찮을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길, 정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차를 몰며 정숙은 재민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막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도로 곳곳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숙은 시계를 보며
조금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어요. 정숙의 차가 앞으로 확 밀려났습니다. 뭐야? 정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이 발휘된 거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정숙은 자신의 차 뒷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죠. 아이고, 이런. 정숙이 혀를 차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정숙이 돌아보니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제법 예뻤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아줌마, 눈은 달고 다니세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잠깐요. 뒤에서 받으신 게 아닌가요? 뭔 소리예요? 아줌마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그런 거잖아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짜 늙은 사람들이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면서 무슨 운전을 해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정확한 과실을 따져보죠. 보험회사요? 시간 없어요. 그냥 아줌마가 수리비 내세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젊은 여성은 정숙의 차를 대충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 낡은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봐요. 제 차 수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정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군 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으로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군인이라서 그런지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보험회사 부르시죠. 군인? 젊은 여성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 맞네요. 딱 봐도 꽉 막힌 군인 스타일이시네.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자신의 직업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받은 쪽의 과실이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성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아줌마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니까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걸 증명했죠.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정숙이 차에 타려는데 젊은 여성이 또 한마디 던졌어요. 에이, 재수 없어. 꼰대 아줌마 때문에 시간만 버렸네. 정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고 처리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약속 시간에는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아까 그 여성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런 건 아닐 텐데. 한정식집 계절미에 도착한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까 일은 잊고 오늘의 주인공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입구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미안해. 길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서 조금 늦었어.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재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자상한 아들이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소연이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노란색 원피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바로 1시간 전에 자신을 꼰대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소연, 재민의 약혼녀 말이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연도 정숙을 알아봤는지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마치 아까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정숙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민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의 바르고 착하다던 그 여자가 바로 아까 자신을 모독했던 그 사람이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은 재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평소에 재민이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장군까지 되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순간 정숙은 소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일을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재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숙은 꾹 참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소연이 재민에게는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정숙을 바라볼 때는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지금 당장 멈춰야겠다. 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정식 집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소연의 부모님도, 재민도, 심지어 소연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 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애교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던 소연이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친 그 차가운 비웃음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재민아, 우리 나가자. 정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소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연기 같은 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정말 모르시겠어요? 정숙의 시선이 소연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 살짝 경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무고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재민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연이가 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두 여자가 첫 만남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니. 소연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 소연이가 실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뒤에서 받친 사고였는데. 정숙이 말을 시작하자 소연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소연 씨예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그럴 리가. 라고 중얼거렸고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정말이야? 저는 소연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꼰대 아줌마라고 했고 늙은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 며느리가 될 수 있나요? 소연이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사고가 나니까 당황해서. 평상시 제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재민이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재민아, 나는 정말. 소연이 재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민은 그 손을 피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연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희 소연이가 실수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질적이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연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재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정숙은 그 눈물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진짜 눈물이라면 아까 사고 현장에서 사과했어야 했거든요. 재민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민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간의 예의와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해. 소연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재민아, 엄마는 먼저 가겠다. 내가 판단해. 정숙이 일어서자 재민이 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이미 끝났어. 그런 인격의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 한정식 집을 나서며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첫 인상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선택을 용인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런 결과가 될 줄이야. 재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재민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그런 사람과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소연이도 사과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생각해? 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소연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소연이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재민아, 내가 판단해. 하지만 엄마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통화를 끊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인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약혼식이 파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재민과는 그 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보낸 몇 번의 문자에도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고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에서 정숙의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거든요. 혹시 박소연 대위 아세요?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 그냥. 요즘 그 부대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정숙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무슨 문제?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후배들 관리하는 방식이 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군 후배들한테 좀 심하다는 얘기가. 중령의 말에 정숙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점심시간 정숙은 오랜 동료인 김준장을 만났습니다. 정숙아, 내 아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좀 복잡해. 정숙이 대충 둘러대려는데 김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박소연 대위 맞아?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소문이 돌더라고. 그런데 정숙아. 김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대 여군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 정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더라. 커피 타오라고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빨래까지 맡기기도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여러 명한테서 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어.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선후배 관계는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일까지 강요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준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아이 아버지 회사 알지? 방산업체 하는 그 집 말이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말하기를 소연의 아버지는 제법 큰 방산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군납계약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거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납 비리라니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만약 사실이라면. 김준장이 말끝을 흐렸지만 정숙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다른 동료로부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가 박소연 대위 말인데 그 애가 후배들한테 한 짓이 정말 심각해. 대령 계급장을 단 오랜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부대 여군 중사 하나가 눈물 흘리면서 상담 요청했어. 박 대위가 개인적인 화풀이를 자기한테 한다는 거야. 기분 나쁘면 트집 잡고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고. 동료의 말에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있어? 응, 그리고 계급을 이용해서 후배들 월급날에 돈을 빌린다더라. 갚을 기미는 없으면서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다고 해.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군기문란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오늘 들은 얘기가 있어. 어머니, 또 소연이 얘기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응, 중요한 얘기야. 정숙은 오늘 들은 모든 얘기를 재민에게 전했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갑질, 사적인 심부름 강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들까지. 하지만 재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그런 건 다 소문일 뿐이에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재민아, 여러 사람한테서 같은 증언이 나온다는 건 어머니는 왜 자꾸 소연이를 나쁘게 보려고만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소연이 아버지 회사 얘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어요. 저는 소연이를 믿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소연을 감싸고 돌 줄은 몰랐거든요. 재민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소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린 거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 편견을 갖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산업체에 국정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소문이 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재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탈세와 불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특보입니다. 방산업체 대응산업 박 회장 긴급 체포. 뉴스 속보가 정숙의 집무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박 회장, 바로 소연의 아버지였거든요. 군납 계약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뉴스 봤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틀렸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의 집무실로 한 통의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장군님, 박소연 대위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건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보고서를 펼쳐본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소연에 대한 후배들의 진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박소연 대위는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후배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등병 김미영에게는 내가 뭘 안다고 의견을 내느냐며 모든 동료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상급자의 권한을 남용해 후배들로 하여금 개인 심부름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물론이고 개인 옷까지 세탁, 심지어 데이트 상대와 만날 식당 예약까지 시켰습니다. 정숙은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사 이수진 증언에 따르면 박소연 대위는 월급날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빌렸으나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선후배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도와주느냐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재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소연이 부대의 이수진 하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장군님 아드님과 박대위 약혼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용기 내어 전화드렸습니다. 이수진 하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대위는 후배들 앞에서
내 시어머니가 쓰리스타 장군이라며 자랑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희 군생활 끝장난다고 협박했습니다.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더 있어요? 네. 특히 저희가 실수하면 너희 같은 애들은 평생 말단에서 썩을 거다. 나는 장군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데이트 비용까지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사, 이 모든 걸 징계위원회에서 증언할 수 있어? 네, 장군님. 저희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군님, 박소연 대위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부관의 말에 정숙은 놀랐어요. 언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들여보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소연이 어떤 말을 하러 왔든 분명히 해둬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약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 보였거든요. 장군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로 왔는지.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정숙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약혼식 전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연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것만이에요? 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부대에서 후배들한테 한 일들 말이에요. 사적인 심부름, 돈 빌리기, 모욕적인 언행. 정숙이 하나씩 나열하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후배들이 과장해서. 과장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증언을 하는데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숙의 마지막 질문에 소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군님, 제발 재민이와의 결혼만은 안 됩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군인으로서의 품격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마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재민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그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재민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오늘 들은 얘기들이 있어. 정말 심각한 내용이야. 재민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여러 후배들이 증언에 나섰고 증거도 충분해. 정숙의 말에 재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소연이가 오늘 나한테 직접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흥산업 박 회장 일가, 수백억 원 규모 탈세 혐의 추가 발각. 강남 일대 고급 부동산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소연네 집안의 몰락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소연 대위가 어젯밤 부대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정확히 뭔 일이야? 어젯밤 야간 근무 중에 후배들과 큰 다툼이 있었대요. 박 대위가 술에 취한 채로 부대에 와서 부관의 말에 정숙은 이마를 짚었어요. 군인이 근무 중 음주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소연 대위는 어젯밤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로 부대에 나타나 당직 근무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고발했지? 내 인생 망쳤다고 좋아하냐?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이수진 하사에게는 내가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목을 조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다른 당직자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수진 하사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숙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박 대위는 내 약혼자가 소령인데 너희 따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며 협박했고 내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너희 군생활 끝장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바로 그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에 차 있었어요. 응, 방금 보고서 받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요. 재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내가 속은 거야. 정숙은 아들을 위로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재민아, 소연이한테서 연락은 안 와? 네, 어젯밤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안 와요.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부대 동료 장교가 정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장군님, 박소연 대위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네, 부대에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동료 장교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부대 금고에서 비상금이 없어졌어요. 300만 원 정도인데 박 대위 말고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절도까지 저지른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상심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소연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못 봤어요. 재민아,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아보셨잖아요. 그 교통사고 때부터 재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건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었던 거야.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소연이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에 차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제발 저희 소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남의 돈까지 훔치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정숙의 말에 소연 어머니는 더욱 울부짖었어요. 그런 일까지 했나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도 모르셨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통화를 끊고 정숙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소연이한테 연락하지 마.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소연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부대 금고 절도 혐의로 말이죠. 뉴스에서는 군 간부의 부대 금고 절도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정숙은 뉴스를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납비리로 구속, 딸은 절도로 체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한때 강남 부잣집으로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한 거였죠. 검찰은 이들 부녀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정원에 나가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결국 진짜 인격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소연네 가족의 몰락을 보면서 정숙은 새삼인품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재민도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않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돈이나 지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인격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정숙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40년 넘게 쌓은 경험과 통찰력이 아들을 큰 불행에서 구해낸 거였죠.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재민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죠.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는 엄마가 지켜줄게. 정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소연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부대 시설 점검을 위해 여러 부서를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관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박소연이 석방됐습니다. 뭐라고?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나왔다니. 어떻게 된 거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뭐야? 소연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면회를 요청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니 정말 끈질긴 여자였어요. 알겠어. 면회실로 안내해. 10분 후 면회실에서 마주한 소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예전의 교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왜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요?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정숙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배들을 괴롭히고 돈을 훔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는데 그건
그건 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제발 재민이와의 결혼만은 허락해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소연이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요. 그때 소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장군님도 조심하세요. 뭐라고? 정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대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장군님 관련해서도 소연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가 언론에 이야기한다면 장군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정숙은 일어서며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소연의 진짜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까까지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부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소연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절도범이라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소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군님,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앞으로 내 아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정숙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군인이었다면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소연은 결국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요, 해보세요. 하지만 거짓으로는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이라는 건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워지자마자 본성을 드러냈죠. 소연이 나간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평생 흘러가며 많은 것들을 씻어내는 강물처럼 이 모든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교훈만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재민과 통화했을 때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소연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숙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재민아.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소연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내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선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어려울 때 나오는 진짜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재민이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겉모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소영과의 마지막 대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정원의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 핀 꽃들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시련을 겪고 난 후의 평온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줍은 듯 하면서도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걸.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민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인데? 이름은 김은지고 같은 부대 의무장교예요. 의사 출신이고. 재민이 말하는 동안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연을 말할 때의 그 허영심 가득한 표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미소였거든요. 성격은 어떤 편이야? 정말 따뜻하고 성실해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느껴져요. 재민은 계속해서 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세가 전혀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정숙의 질문에 재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일주일 후 정숙은 조용한 카페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화려한 차림새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인사할 때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재민이에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은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숙은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허영이나 자랑 섞인 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재민이한테 배울 것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의사 일은 어때요? 힘들죠? 네, 하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무엇보다 은지가 정숙에게 어머니의 군 생활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할 때 그 눈빛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장군까지 되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의사로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숙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죠?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드시나요? 응, 진짜 사람다운 사람 같아. 소연이와는 정말 다르네. 재민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재민과 은지는 정식으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실했어요. 은지의 부모님도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진심이 통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던지요. 무엇보다 재민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이죠? 그래, 정말 잘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은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거창한 선물 대신 손수 만든 반찬이나 직접 키운 꽃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건데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이런 마음 써주니까 정말 고맙다. 어느 날 은지는 정숙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장미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 응, 정성스럽게 물 주고 가지치기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펴. 두 사람은 함께 꽃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은지야, 재민이는 어떤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항상 배려해주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게 느껴져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남편을 존중한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거든요. 몇 달 후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재민이 전화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을 때 정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소연이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재민이도 아이도 우리 가족 모두 불행했을 텐데 자신의 올바른 판단이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며느리 은지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태교에도 좋다고 하니까 함께 산책하실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아이 이름도 지어보고 육아 이야기도 나눴어요. 은지야,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재민이가 왜 그렇게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정숙이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머님께서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희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1년 후 어느 가을날 정숙은 희원이를 안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어요. 재민과 은지는 나란히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소연이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재민이 말하려는데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 맞아요, 어머님.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은지도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희원이를 안고 있으니 정말 행복했다. 내가 평생 군복을 입고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인품은 영원하다. 소연이를 거절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덕분에 재민이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앞으로 희원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인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의 꽃들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난 모든 시련들이 이 평온한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될 거야.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봄의 새싹이 피어나듯 진정한 행복이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를 비닐하우스에 혼자 두고 문을 잠갔다고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재산 욕심,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중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벌써 기온이 28도를 웃돌고 있었는데 74세의 김애수는 이미 마당에서 손자 민호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순의 손은 50년간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거친 손가락 사이로는 세월의 상처들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계란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풀고 시금치를 다듬으며 멸치를 골라내는 모든 동작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웃집 순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애순과 같은 또래였지만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서 이른 새벽부터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애순은 국자로 국물을 떠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가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축구부 연습 때문에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며느리가 해주면 안 되나? 순덕의 말에 애순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애수는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소파에는 35살의 며느리 오지영이 실크 잠옷을 입고 편안히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지영은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호 도시락 싸놨다. 애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애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찬물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 드세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애수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찬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인 민호는 축구부 활동으로 일찍 등교해야 했어요. 애수는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놨다.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넣었고. 고마워요, 할머니. 맛있겠다. 민호만은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애순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학교에 가고 나면 다시 적막한 시간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 준영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영은 시내 광고회사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애수는 아들에게도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준영은 바쁘다며 몇 숟가락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더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준영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착했지만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애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9시인데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토마토며 오이며 호박들이 물을 달라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더위에 왜 나오셨어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수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안 나올 수가 있나? 이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며느리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 쐬며 드라마 보기 바쁘고 밭일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더위가 정말 극심해졌습니다. 애순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도 가빠왔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도 사야 하고 점심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은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순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어머니,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애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요. 어머님 혼자 때문에 온 집안 시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전기세가 자신 돈인 것처럼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 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집은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인데 찬바람 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애수는 모든 집안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애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시원한 에어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건 며느리와 아들만의 공간이었어요. 애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맡기며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손자 도시락을 싸고 시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던 하루였어요. 74살의 나이에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부채를 들고 바람을 만들어 보지만 더운 공기만 돌아다닐 뿐이었어요. 애수는 부채질을 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논밭에서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저 아이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줬지. 4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준영이가 겨우 5살이었던 그때 애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박힌 가시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들, 모든 것을 참아가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교복을 사주었고 대학에 갈 때는 논 한 떼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며 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손등에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세월의 상처였습니다. 손등 위에 검은 반점들, 굵게 붉어진 혈관들, 모두가 고생한 흔적들이었어요. 그때는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나. 준영이가 결혼한다고 지영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영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애순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애순이 해준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애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되짚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해왔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애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업고 재워주는 모든 일이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산후조리 한다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애수는 기꺼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자라면서 지영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조차 간섭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애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오늘 지영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기세 아까워요. 찬물도 낭비해요. 어머님은 더위에 익숙하시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지어서 마련한 집에서 자신이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애수는 베개 밑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마저도 지영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애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거든요. 아직 손자 민호가 있으니까 버텨야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과 준영이 시원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 방에서 편안히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방에서 더위에 시달리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애수는 부채질을 계속하며 내일 일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 도시락을 싸야 하고 밭에 물을 주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부채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더운 여름밤, 작은 선풍기 바람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애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영이 회사에 간 사이 지영은 거실 소파에서 편안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영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자주 확인하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영의 친정어머니 조명숙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명숙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딸의 시댁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는 여전하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여전해요. 아직도 밭에서 농사일 하시고 그래요. 아이고, 그 나이에.
건강은 어때?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밭에 나갔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지영의 말에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어떻게 생각해? 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표정과는 달리 날카롭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곧 큰돈 들어올 거예요, 엄마. 어머니 보험도 제 앞으로 드러났어요. 정말? 언제 들었는데? 작년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이득이죠. 명숙은 흡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래야지.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집도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내가 벌써 부동산도 알아봤어. 정말요? 어디요? 강남구 대치동 쪽이야.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또 이익이지. 그리고 민호도 좋은 학교로 전학 보낼 수 있고. 지영의 얼굴에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영이는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 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준영이한테 서울 나가자고 하면 되지.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명숙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그 나이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특히 이런 더위에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돼? 3억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랑 논밭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라. 그럼 우리가 강남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명숙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모은 애순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민호가 왔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하고 절대 의심받지 마. 전화를 끊고 지영은 평소처럼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간식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민호는 엄마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애수는 민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호,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오늘 축구 연습 때 골 넣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지영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런 일상도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지영은 은근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준영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토가 시들어가더라고. 물을 안 줄 수가 없지. 이렇게 더운데 위험해요. 나중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준영의 말에 지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쓰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하는 생각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지영은 다시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무더워질 예정이었고 시어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지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숙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에게는 남편 준영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상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라는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오전 9시에 벌써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밭에서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자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준영이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밭에서 돌아온 애수는 현관에서 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어디 가니? 시장 좀 보러 가요.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져서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비닐하우스 안 채소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시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점심 전에 해놓을게. 감사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지영이 나간 후 애수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평소 밭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하다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지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시장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박철수였는데 준영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늦었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계획대로 할 거야? 철수의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이 기회야. 날씨도 이렇게 덥고 완벽한 상황이지.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마. 그 나이에 이런 더위에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뭐가 이상해?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고 후 한 달 정도면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알았어. 그럼 우리 계획대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지? 당연하지. 이 시골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더 논의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정리한 후 서울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 갔다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바깥 기온은 이미 37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영은 애순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애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애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시든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수는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비닐하우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애순이 들어간 입구를 확인한 후 재빨리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우스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운 후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시작됐어. 정말? 언제까지? 오늘은 좀 늦어. 시어머니 처리 중이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이 말하는 지영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내부 온도는 45도에 육박했어요. 애수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애순의 목을 조여왔어요. 하지만 애순은 며느리가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네. 애순은 마지막 시든 토마토 줄기를 제거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나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향하는 순간 애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애순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애수는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에어컨과 텔레비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 갇혔다. 애순의 절규가 비닐하우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수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사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핸드폰이 없네. 아침에 민호 도시락을 싸면서 부엌 식탁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였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도구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애순의 온몸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비닐하우스는 집 뒤편 구석진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애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몸의 수분이 모두 고갈된 것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혀끝이 갈라져 나갔어요. 물 좀.
중얼거리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수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서라도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민호야.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오후 3시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마침내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애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며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닐하우스 정리를 부탁했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애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한편 집안에서는 지영이 여전히 에어컨 바람을 쐬며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 4시 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비닐하우스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자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완전한 지옥이 되어 있었어요. 이웃집 순덕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애순네 비닐하우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였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내려놓고 담장 너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비닐하우스가 잠겨 있지? 애순이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애순아, 안에 있니? 순덕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닐하우스 옆쪽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봤어요. 그 순간 순덕은 경악했습니다. 애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나, 큰일 났다. 순덕은 급히 자신의 아들 성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빨리 와. 애순 할머니가 쓰러졌어. 30대 중반의 성우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성우는 즉시 비닐하우스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어요. 엄마, 도구 가져와요. 기다려. 내가 망치 갖고 올게. 하지만 자물쇠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성우가 망치로 몇 번 내리쳤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단단해? 그때 순덕은 급히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빨리 집에 와.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네, 뭐라고요? 전화 너머 준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있어요.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준영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닐하우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준영은 창문으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절규했습니다. 이 자물쇠를 어떻게 부수죠? 셋이서 힘을 합치면 될 거야. 문을 아예 뜯어내자. 순덕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준영과 성우가 문을 잡고 당기고
순덕이 경첩 부분을 망치로 계속 두드렸어요. 하나, 둘, 셋. 드디어 문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설 정도였어요. 어머나, 이 안이 이렇게 뜨거워? 순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준영은 뜨거운 공기를 뚫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애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영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애순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맥박은 매우 빨랐어요. 빨리 밖으로 옮기자. 성우가 도와서 애순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늘진 곳에 눕힌 후 순덕이 찬물을 가져와서 수건에 적셔 이마에 올려줬어요. 구급차는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때 지영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쓰러지셨어. 준영의 다급한 말에 지영은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나 봐요. 하지만 순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네. 자물쇠는 누가 채운 거지?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신 것 같아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덕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애순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어요. 열사병 증상이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영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순덕과 성우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요. 성우가 비닐하우스 입구 근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언제 저런 게 생겼지? 며칠 전에 준영이가 설치한 것 같아요. 도둑 때문에 걱정돼서요. 순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어난 일이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애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링게를 맞으며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허약했어요. 준영은 어머니 곁에서 밤새 간병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살았구나. 애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갇힌 것일까 아니면. 이때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비닐하우스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어요? 애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어머니, 치매 기운이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준영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지영아, 어머니가 언제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어? 요즘 들어서 자주 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셨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지영의 거짓말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순덕이 들어왔어요. 애순아, 괜찮니? 순덕아, 고마워. 내가 구해줘서 살았구나.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순덕은 애순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지영아. 네. 뭐가 이상해요?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 며느리가 문을 잠그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순덕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오늘 오후에 지영이가 비닐하우스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분명히 봤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때 순덕의 아들 성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준영 형, 이거 봐요. 성우가 태블릿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형이 며칠 전에 설치한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이건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가두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더 있어요. 성우가 다른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네, 시작됐어요.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가둬뒀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지영과 친정어머니 명숙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보험금 3억에 집이랑 룸바까지 합치면 5억은 될 거예요. 강남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죠.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숨을 보험금으로 바꾸려던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준영은 분노와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이게 정말 너야? 정말 내가 한 일이야? 여보, 이건 오해예요.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애수는 침대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왜 이런 짓을? 어머니,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어요. 순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잠깐만요. 지영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이미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얼마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지영을 체포했어요. 오지영 씨,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영은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나갔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영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봐서. 괜찮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야. 애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덕이 애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애순아, 정말 위험한 고비였어. 조금만 늦었으면. 고마워, 순덕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이웃으로서의 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어요. 석 달 후 안동 지방법원 제1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며느리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방청석에는 애순과 준영,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지영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친정어머니 조명숙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지영, 조명숙은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피고인 오지영은 시어머니를 극한의 더위 속 비닐하우스에 가두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입니다. 지영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지영에게는 징역 10년, 피고인 조명숙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보험 사기로 얻으려 했던 금액의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도 명령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를 꿈꾸며 시어머니의 목숨을 노렸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법원을 나선 애수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준영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의 범행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손자 민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와 아빠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녁 뭐 해드릴까요?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줄게.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후 애수는 혼자 비닐하우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이었어요. 애수는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왔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봐줬고 CCTV가 있었고 착한 이웃들이 도와줘서 살 수 있었어. 옆집에서는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애순을 보자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어요. 순덕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지.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애수는 다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려 했던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을 구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남는 건 진심뿐이구나.
따뜻한 가을 바람이 애순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애순의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집안에서는 준영과 민호가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할머니랑 같이 밭에 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 도와드리자.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애수는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자. 집으로 돌아가는 애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준영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악은 무너지며 남는 것은 진심뿐이라는 교훈을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